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국어 강사 양희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보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굉장히 좀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로 시험 보고 오셨을 텐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가 이러한 답이 되는지, 그리고 또 시험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고 또 어떤 비중의 영역들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2022년 국가직 9급 국어의 경우에는요. 자, 지금 이렇게 원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 보자마자, 파란색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파란색,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이 9문제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문학이 거의 절반 가까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흐름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작년과 함께 굉장히 적은 문제의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이렇게 판가름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을 정도로 암기를 필요로 하는 이 어휘식의 어법 문제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수업 중에 모두 다 다루었던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난히 풀 수 있었던 영역이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자 성어도 한 문제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한자 문제도 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우리 기본반, 심화반 때 모두 다 테스트를 통해서 다루었던 이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게 풀 수 있었고, 한글 음까지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성실하게 외우셨다면 다 맞을 수 있을 법한 문제였는데, 한자 문제에서 어려운 한자는 아니었지만 조금 고민하거나 혹은 틀리시는 분들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요. 비문학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비문학의 비중은 많이 나올 수 있는 추세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단 이번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다소 길었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기술이라든가 과학 지문과 같은 정보 제공량이 굉장히 많은 지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추론형을 요구하는, 추론식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만 어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성실함을 요구하는, 꾸준히 암기를 했어야만 풀 수 있는 어휘와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본에 충실해서 어휘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외워 나가셔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는 시험이었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이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썩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자, 썩히다가 맞는지 썩이다가 맞을지 고민되셨을 겁니다. 자, 먼저 썩히다의 뜻을 보고 우리가 선지를 본다면은요. 유기물이 부패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 그리고 물건이나 사람 또는 사람의 재능 따위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는 것을 썩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그는 아까운 능력을 썩히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2번 뜻에 해당되는 이 예시 문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자, 여기 1번 뜻, 즉 부패세균에 의해서 분해된다라고 하는 뜻의 예문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은 새로 구입한 기계를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 그럼 그 기계를요. 마땅히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구나. 자, 그러면 기계에 해당되는 것 4번은 지금 2번 뜻으로 들어갔구나. 자, 2번 뜻으로 쓰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부모님 속을 썩혀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걱정이나 근심, 그러면 부모님에게 걱정 끼쳐드린 적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썩히다가 아니라 썩이다의 뜻으로 쓰였고, 자, 그래서 올바른 형태를 고쳐준다면 썩혀가 아니라 썩여로 고쳐주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요, 깔끔하게 우리 3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고쳐 쓰는 문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었던 유형, 올바른 문장 표현의 유형이 거의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장 자체도 굉장히 좀 흔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었던 문장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가 보시면은요,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심화반에서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예능에서도 쟤랑 얘는 틀려라고 말을 많이 쓰지만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로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했었죠. 쟤와 얘는 달라. 같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우리가 올바른 문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기본형 자체가 바라다예요. 바라다. 그러면 바라다의 바라까지가 어간이겠죠? 다라고 하는 형태 대신에 자, 명사형 미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음을요, 어간 바로 밑에다가 그대로 붙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라는 형태가 올바른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왜 노래 가사에도 바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바램은 틀린 표현. 바라다의 바라의 어미 다 대신에 미음을 그대로 갖다 붙인 바람의 형태가 옳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고친 표현이 적절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윗문장, 나의 문장이 오히려 올바른 문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보시면은요.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자, 보시면 주어부가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주어부가 명사형. 자, 우리 명사형으로 주어부가 완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부가 명사형이라면요, 서술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형으로 통일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고쳐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3번 보시면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것이야의 형태로 써주었어요. 선생님, 것이야가 아닌데요. 자, 것이야라고 하는 형태를 구어적으로 대화할 때 쓰는 것처럼 구어적으로 바꿨을 때 거야의 형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서술부도 명사형으로 통일을 시켜주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자, 올바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라에서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자, 시련을 주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누구에게 주었는지 필수적 부사어가 꼭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적절하게 필수 부사어 넣어주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올바른 표현. 자, 그럼요. 틀린 것은 바램이 아니라 자, 고치기 직전에 표현 바람이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3번 한자 성어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 한자 성어 문제가 한글 음까지 달렸고요. 더군다나 우리 기본 이론 때, 심화 이론 때, 그리고 문제풀이반 때 너무나도 많이 반복적으로 다뤘었던 한자 성어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테스트 준비만 해오셨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한자 성어였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번 시험에서 한자 성어에 음을 달아주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한자를 버리고 음만 대강 익혀서 뜻과 연관지어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금물이라는 거.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글 음을 달아주기는 했지만 기존의 이 한자 성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한글 음을 달아주지 않은 상태로 출제가 된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글 음을 제공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한자 성어를 보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훈련 꼭 지속하게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이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구곡간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의 간장들이 굽이굽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구곡간장 적절한 표현으로서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고 곡학아세. 자, 학문을 굽혀서 아첨하는 걸 우리가 곡학아세라고 하죠.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한다. 자, 적절한 표현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벅검일 수 있으니 입에서는 굉장히 마치 꿀을 머금은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에서는 칼을 품고 있다는 것이 돼요. 자,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3번도 모두 적절한 표현이고요. 자, 4번 보시면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 자, 당도 그렇고 랑도 그렇고 둘 다 사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마귀가 수레바퀴에게 덤비는 형세입니다. 자, 자신의 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 거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태도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정답 4번. 자, 그 다음요 4번.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이 화법 문제, 특히나 담화 표현에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을 물어봤는데요. 지민의 이 대화에만 노란색을 쳐봤어요. 자,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동조해줬고요. 그리고 또 지민은요. 자, 면접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정수의 말에 맞아.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었어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정수는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정수의 말과 지민의 말에 약간의 어떤 그 의사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민이가 아닌데 첫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먼저 동조.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초도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자,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먼저 동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말하는, 우리가 왜 화법의 전략에서 배웠었죠? 대화와 관련된 내용에서 동의 경률이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먼저 동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말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은요. 상대방의 견해를 먼저 존중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동의 경륜을 굉장히 참 잘 지켜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이 문학 총정리 수업에서 문학 작품 정리했던 수업에서 제가 고전 문학 몇몇 작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표되는 작품만 꼽아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고전소설의 작품으로 구운몽. 구운몽은 이미 출제된 바가 있지만 또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했었고요. 특히나 구운몽 같은 경우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그 대략적인 스토리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성진이 잘못을 저지르고 인간 세상에 환도해서 이 양소유가 되었다가 또다시 성진으로 돌아오는 환몽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여전히 이번 시험에서도 구운몽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 수업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셨다면 사실상 지문 보고 너무너무 반가웠을 문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양소유가 강몽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노승은 간데도 없고요.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자신의 몸이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는 거죠. 향로의 불은 이미 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했었고요. 자, 쟤네 몸을 보니까요. 이제 승려들이 가지고 다니는 108염주. 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108염주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머리는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완연한 소화상의 몸이요. 굉장히 어린 젊은 이 작은 승려의 몸이고 전혀 대승상의 위의가 아니었으니, 즉 양소유로서 지냈을 때,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지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승상에 있는 이 양소유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은 그런 대승상의 위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즉 인간 세상에서의 그 존재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 즉 승려, 성진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야단 맞고 나서요.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그럼 기존에는 인간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천상계였다는 소리가 돼요. 자,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인간 세상에 환도하게 되어서 양가의 아들이 되었고, 자, 양소유로서의 삶을 살 때는요, 장원급제에서 한림학사까지 되었구나. 출장, 입상, 공명심태 모두 다 이루어서 유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습을 모두 다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양소유는 장원급제를 해서 한림학사가 되었다라는 내용은 지문에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양소유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질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했을 때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꼈다라고 보기도 조금은 힘들고요. 자, 사실은 이 지문 자체에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양소유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본인은 어떤 그 유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은 모두 다 이루었기 때문에 불가나 혹은 도가의 어떤 뜻을 이루고 싶다. 그런데 도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허무함 을 느끼게 하니 꿈속에서 자꾸 내가 어떤 그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나는 불도와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불도를 닦으려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이 스승님인 육관대사로 인해서 이렇게 이 본래 있던 천상계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환멸을 느꼈다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도 네,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육관대사로 인해서 돌아온 것이지만 사실 이 지문 자체에서는 이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인간 세상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인간 세상은 최소한 아니겠구나. 그리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 여기 천상계였지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자 보시면요. 갓 깎은 듯한 까칠까칠한 머리 있었고 그리고 108염주도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한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리고요. 6번. 자, 6번 고전시가 문제였는데요. 고전시가에서 지금 이 다뤄진 4개의 시조가 모두 다 우리 수업 중에 다 정리를 했었던 필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콕콕콕콕 집어드렸던 것들이 선지로 깔끔하게 이렇게 다 나왔었죠.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에 우리 수험생분들이라면 다 맞으셨겠구나라고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유흥부의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대적인 배경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세조의 계유정난을 간밤에 부던 바람으로 표현을 했고요. 눈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이제 세조의 폭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세조의 폭정으로 인해서 조정의 중신들, 낙락장송들이 다 기울어져 가는데 아직 피지도 못다 핀 꽃들, 젊은 선비와 학사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낙락정송은 조정의 중신들을 가리켰고요.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충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에 맞는 표현. 그리고 나 보십시다. 이양복의 시인데요. 이양복이 이제 억울한 일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임금께 쓴 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께 고신원루라던가 구중심초의 뜻을 꼭 알고 가셔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천령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저구루마. 고신원루,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삼아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 자, 우리 님이 어디 계세요? 구중심처, 궁궐에 계시다라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님은 임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니은은요,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너무나도 쉽게 나왔죠? 자,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 홍랑의 시인데요. 이화우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자, 늦봄에 헤어졌어요.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할까? 자, 벌써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었는데 님도 나를 떠올리고 있을까? 그리워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디귿은 당연히 늦봄에 헤어진 연인이 되겠죠. 자,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조식이라는 사람의 시조였습니다. 자, 요 시 이미
과거에 기출시험으로 등장을 했었던 작품이긴 하지만 제가 해석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삼동의 배옷 입고, 자, 배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비단 옷이 아니기 때문에 벼슬하지 않은 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암혈의 눈비 맞아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구름 낀 변리도 쬐 적이 없건만은 임금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적, 즉 혹은 뭐 녹봉을 받은 적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산에 해진다 하니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보시면은요, 서산에 해가 진다. 해가 지는 것은 석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석양은 일반적으로 왕조의 몰락을 가리키지만 이 시에서만큼은 중종의 승하, 즉 임금이 돌아가신 것이다. 꼭 이 부분을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콕 집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죠. 자, 해가 진다라고 하는 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이 아니라 중종의 승하였습니다. 자, 정답은요, 4번입니다. 굉장히 쉽게 푸셨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가름이냐, 갈음이냐, 둘 중에 이제 골라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가름과 갈음,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은요,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부문이냐, 부분이냐.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자, 구별이냐 구분이냐. 아마 구별과 구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정확한 뜻을 한번 보면은요, 가름, 쪼개거나 나누어서 따로따로 되게 하는 일,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포인트를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자, 가름이라고 하는 건 쪼개거나 나누어, 즉 가르다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갈다예요. 갈다. 아유, 이거 날이 너무 무뎠다. 다른 날로 좀 갈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꾸다. 그러면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에 승과 패를 나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대신했다, 바꿔서 대신했다라는 뜻보다는 나누다라는 뜻이 맞기 때문에 가름이 맞겠습니다. 가름. 자, 그 다음에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부문이냐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부문은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즉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요, 11개. 뭐 감독상도 있을 거고요. 연출상도 있을 거고요. 주연상도 있었고 조연상도 있었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자, 구별이냐 구분이냐,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다, 혹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갈라놓는다라는 뜻이 바로 구별이었고요. 그리고 구분을 보세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전체를 몇 개로 갈라서 나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상을 쪼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자, 차이가 나지 않아, 너무 닮았어 라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대상을 쪼개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나지 않아서 나눠볼 수가 없다, 구분할 수가 없다, 구별할 수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자, 구별이 맞는 설명이겠죠. 그럼 가름과 부문과 구별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자, 가름, 부문, 구별.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설득하는 말하기의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법. 세부 단계를 여러분들 이렇게 세부 단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주었을 때 전체 설명을 통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장에서의 포인트가 어딘가를 짚고 들어가셨으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1단계는요. 먼저 청자의 주의와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요. 특정 문제, 여러분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청자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단계에서는요.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한다. 자, 포인트 여기였죠. 그리고 5단계에서는요.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게 5단계였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난주 제 친구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사건을 툭 던짐으로써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자, 1단계 적절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헬멧을 착용하면 해결 방안 제시해줬죠.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자의 이해와 만족. 자, 청자가 이러한 해결 방안을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내용상으로 따졌다면은 가에서 친구가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여러분도 자전거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도 멀지 않은 문제이다. 여러분도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2단계가 여기 들어가 줘야 되겠죠. 특정 문제가 자, 청자에게도 벌어질 수 있어요. 청자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청자와 관련 지었죠. 자, 그 다음요. 만약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나 줄일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하고 있죠. 신체 피해,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즐거움, 편리함. 자, 4단계가 옳고요. 그 다음에 마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에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가장 마지막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 5단계의 마. 그러면 순서대로 다시 배치를 해본다면요. 그렇죠. 다나 바뀌어야 되겠죠? 가다나, 그리고 라, 마. 그래서 정답은 2단계가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짝짓는 것을 이제 문제에서 보셨을 때는요. 조건을 통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조건의 포인트. 어느 포인트가 자 해당되는 내용인지 연결시키는 것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땡땡씨가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이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보시면요. 복지기관 접근성의 분석을 통해 자, 포인트도 여기죠. 접근성의 분석을 통해서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은 접근성과 거리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지역 이런 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겠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 단락에 사실은 선지와 관련된 모든 답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선지 먼저 볼게요. 1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 자, 지금 보시면 땡땡씨는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15분 내에 위치한 수급자들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
그러면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들은 그런 어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니 이런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늘리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요. 15분 내에 위치한 수급자들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복지기관과 그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혜택의 정도의 영향을 주는구나. 15분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 복지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졌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3번이요.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자, 지금 바로 윗단락에서 있었죠.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방문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서 노선 늘리겠다 했으니까 3번도 맞죠. 4번 보시면요. 복지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에서 아예 언급되질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고요. 내용 일치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률이 많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 4번. 자, 10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단어의 의미 변화와 관련된 이 글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십시다. 첫 번째, 아침 먹고도 공부하자 했을 때 아침은 원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사실은 밥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죠. 즉,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경우이다. 그러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침밥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코 묻은 돈 했을 때 진짜로 아이들의 코가 아니라 코에서 콧물이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콧물이라는 의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겠구나. 아침에 아침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코에도 콧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코는 콧물의 의미로 쓰였다. 적절한 예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요. 둘째, 자, 바가지. 원래는 박을 반으로 갈라서 썼던 물건인데 오늘날에는 플라스틱 바가지래요. 자, 그러면 언어 표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더라. 그럼 수세미는 원래 그냥 식물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릇을 씻는 데 쓰이는 물건이라는 식으로 지시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2번에 얘도 적절하죠. 네. 자, 2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요. 3번. 자, 묘수는 본래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쓰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자, 포인트 여기입니다.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이다. 자, 배꼽.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그럼 배꼽은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영역에서 쓰이던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바둑에서는 이런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 디귿의 조건을 뒤집으면 되겠네요. 자, 오히려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아야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요. 위의 설명에 해당되는 예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 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유의어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금기어와 완국어.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무섭거나 더럽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연두를 우리가 마마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수업을 했었죠. 자, 그 내용 그대로 천연두를, 자, 그래요. 천연두를 마마 혹은 손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 그대로 등장을 했었죠. 자, 4번도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은요. 3번. 3번의 내용은, 자, 해당되는 내용을 뒤집어야 올바른 설명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11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땡땡시 시장님께 건의하는 글을 편집글로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선지를 통해서 바로 내용을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시장에게 빚공예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자, 초반 부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골프장, 신축된 골프장이 빚공예 문제.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말 생소하실 수 있지만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게 빛공해 때문에 그 골프장이 빛공해 때문에 농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 초반 부분에 넣었죠. 그 다음에 2번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자, 인용한 자료를 딱히 찾기가 조금은 어려우셨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러 연구라는 표현은 써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인용했는지에 대한 그 출처 밝히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2번 지금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 자, 위에 보시면 땡땡군에서도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있네요. 3번도 마지막 단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자, 보시면 마지막에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반발할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운영 시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등, 즉 예상되는 문제점, 반발이 있겠죠. 그 해결 방안, 시간을 조정하던가 아니면 손실금을 좀 보전해 주던가 해결 방안도 언급을 하고 있죠. 자, 4번 모두 다 맞고요. 정답은 2번.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대화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담화 상황이었고요. 지시 표현에 대해서 옳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자, 그 책, 저 책. 자, 요거요. 선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이 책. 자, 여러분들, 이 분필이라고 한다면 말하고 있는 저에게서 더 가깝죠.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서는 분명히 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화자에겐 가깝고 청자에겐 먼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 청자보다 화자에게 가까운 거 맞고요. 아니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 자, 앞에 만약에 수강생분들이 앉아 계셨다면 이 분필, 그 분필은 자기 자신에겐 멀잖아요. 즉 말을 하고 있는 이 청자에겐 멀지만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분필이라고 언급했던 제게는 더 가깝겠죠. 자, 그래서 그 책이라 함은 화자에게는 멀지만 청자에겐 가까운. 자,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맞죠? 이는 화자에게 가깝고 청자에게 멀다. 그는 화자에게 멀고 청자에게 가깝다.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천해 줄래? 그럼 저 책은 어때? 자, 저가 나온다면 저는 화자 청자에게 모두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자 청자에게 모두 멀다. 자, 그러면 이번에 디귿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 화자보다 청자에게가 아니라 화자 청자에게 모두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이 벌써 나왔죠? 2번. 그 다음에 그래 그 책도 함께 읽어볼게. 그럼 이때 리을의 그 책. 디귿과 리을은 자, 저 책을 언급을 했을 때 그 저 책을 또 그 책이라고 가리켰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생일 선물로 이 책 2권 사줄게. 그러면 맨 처음에 언급했던 이 책 그리고 저 책 2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그렇죠. 기억과 니은과 그리고 디귿 다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에 니은과 디귿이라고 되어 있지만 니은과 디귿도 맞고요. 기억이라고 들어가도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음은요. 기억과 니은과 디귿 모두 다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자, 정답은요.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13번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아동보호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꼼꼼하게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선지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자, 1번.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초반 부분에 내용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전 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야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맞는 설명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아동권리 헌장은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이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것을 토대로 즉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해서 아동권리 헌장을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 그대로 지금 이번에 실어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헌장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십시다.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여기에는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아동권리 선언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 들어가 있었어요. 1차. 자, 그런데 그것의 주체가 아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객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게 바로 아동권리협약이었어요. 발달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주체가 아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것을 토대로 아동권리 헌장을 또 만들었는데 이 헌장에는 생존과 발달의 권리 등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 헌장에는 둘 다 모두 생존과 발달의 권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3가지에 모두 다 아동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3번도 맞습니다. 그럼 4번 보십시다. 아동 권리에 대한 이 제네바 선언,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내용 보시면은요. 이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요.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아동을 주체로 삼아서 다시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죠. 자,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신동엽의 보문입니다. 우리 신동엽 시인 제가 여러분들과 이 문학 수업할 때 뭐 김수영 시인이라든가 혹은 신동엽 시인이라든가 이렇게 묶어서 우리 이 민주주의 발달 그리고 독재 정권 그리고 이 분단된 한반도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또 이해를 해줘야 되는 시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은요.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자, 제목부터가 봄은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봄.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세상은 제주에서 두만 아름다운 논밭 전부 다 우리 국토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국토 전체. 겨울은 자, 봄과 상반되는 겨울이에요.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자,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다라고 하는 건 외세 세력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자, 이때 삼천리 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두만 아름다운 논밭 그리고 삼천리 마을 전부 다 우리 국토를 가리킨다. 즉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움터서 강사를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한 어떤 도구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자, 분단된 상황 속에서 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지금 봄이라고 표현을 해줬는데요. 현실을 초월한, 현실을 초월했다. 초월했다라고 하는 건 현실을 벗어났다라는 거잖아요. 현실을 아예 벗어나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2번 보시면은요.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확실하게 이것은 그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그리고 움트리라. 그리고 봄은 남해에서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확고하게 신념에 찬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은 제주에서 두만이라든가 아름다운 논밭이라든가 삼천리 마을은 전부 다 우리나라 국토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봄이라든가 겨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단순하게 계절적 의미로서의 시어가 아니라 분단된 상황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 국토의 현실, 그리고 지금 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이 현실을 봄과 겨울이라고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네, 상징적 의미의 시어들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봄과 겨울의 이원적 대립으로 자, 봄 그리고 겨울 긍정적인 시대적 상황,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으로 둘로 딱 나눠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적 대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4번도 올바른 표현. 자, 그러면요. 정답은요. 1번. 현실을 초월한, 현실을 벗어난 순수 자연의 세계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요. 15번.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문단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에서 꼭 맨 앞부터 맨 뒤까지 순차적으로 읽어 나아가시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께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짝이 되어야 할 무조건 이 2개나 3개는 앞뒤로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이 아이들만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선지에서 충분히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선지 먼저 보시면은요.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시작점은 마로 시작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 먼저 보시면 사회는 여러 사람의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자, 사회를 한 단체로 보고 있죠. 그리고 가서부터 쭉 보시면은요. 똑같은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의 이 기관은 나에서 이 기관과 같다. 그리고 라에서도 그 기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관을 제일 먼저 제시해 주었을 단락이 어딘지를 먼저 보시면 나단락이에요. 자, 마에서 먼저 사회를 언급했고요.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그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 바로 말과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기관과 같다. 기관이 처음 언급됐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 그 다음요.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자, 기관, 이 기관이라는 지시어를 넣어줘서 잘 수리하여 정렬하면 원활하게 될 것이요. 수리하지 아니하면은요. 노둔해지고요. 그리고요. 작동도 막혀버릴 것이다.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사회를 고취하여 발달케 하리요. 라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 기관은 점점 녹슬고 상하여 그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라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점점 녹슬고 상하여가 나와줬으니까 이 이전에 먼저 그 기관이 또 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주면 그 기관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노둔해지고 막혀버린다. 작동도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이 언급이 라보다 먼저 들어가 줬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에서 제일 먼저 기관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그 기관 잘 수리하면은 작동이 원활할 텐데 수리하지 않는다면 노둔해지고 막혀버릴 것이다. 자, 그리고 녹슬고 상하여 필경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점점점 자
부정의 상태를 더 심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 가, 라의 순서로 이어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가라가 붙어 있는 선지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나가라 찾아보십시다. 나가라. 자, 1번에도 나가라 없고요. 2번에도 나가라 이어져 있지 않고요. 3번도 아니고요. 4번에 나, 가, 라가 묶여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기관 먼저 제시해주고 기관을 잘 운영하면, 그런데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이러하게 된다. 나가라. 자, 그러면 정답 4번. 4번. 자, 문단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모두 다 엮어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그 문단의 2개 혹은 3개의 짝을 찾자.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십시다.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실은 한자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특수한 한자어휘가 쓰인 건 아닙니다. 이미 출제된 바가 있는 이 한자어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 한자 문제에서 찍었어요 혹은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늘 협상에서 만족이라고 했는데 만족. 찰만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발족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만족. 자, 올바른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요. 김 의원의 주장을 듣고 그 의견에 동의하여 재청, 다시 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자 들어가고 청할 청자, 재청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이라고 했을 때 이 해자는 우리 시험 보기 직전에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뿔, 소, 힘, 3가지 합쳐서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의 뿔을 힘으로 풀어 헤쳐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풀헤자라고 했었고, 자, 뒤에 결자 보시면은요, 이때 결자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질 결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 매질 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한자성어에서 이를 만든 놈이 해결을 해야지 결자해지와 같은 곳에서 쓰이는 매질 결자입니다. 매질 결자가 아니라, 자, 결정할 결자가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묵은 문제, 해묵은 문제를 이제 풀어헤쳐 나가는 거니까 풀해자는 적절하게 들어갔지만 결자가 잘못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4번도 마저 보면은요. 다수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제자 들어갔죠. 그리고 의논, 즉 논의할 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화 과정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라고 강조 많이 하면서 어휘 테스트까지 봤었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자, 논의할 논자, 재론 적절하게 들어갔던 거죠. 자, 그럼 정답은요. 3번 맺을 결이 아니라 결정할 결자로 바꿔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기억해서 리을. 자, 고르면은요.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 마지막의 구조를 통해서 앞에서 동일한 내용을 설명을 해줬고 그것에 대한 내용 정리라든가 아니면 똑같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기 위한 구절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뒷부분을 보시면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계급은 문학에서 자, 운문하고요. 영웅적인 운명은 귀족에게만 전속시켰고 그리고 하층민에게는요. 산문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상황만을 배정하는 이런 전통 시학을 거부했다. 그러면 귀족이냐 하층민이냐에 따라서 운문이냐 산문이냐도 나눠졌었고 영웅적인 운명을 다루게 하느냐 혹은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만 배정하느냐 이런 것들 즉 신분에 따라서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누가요? 바로 신흥 시민 계급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노란 부분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부분이 바로 이 한 줄이 되겠죠. 그래서 앞 내용을 정리해주는 내용 리을의 위치로 들어가주면 적절하겠네요. 자, 정답은요. 4번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 자,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작품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내용에 대한 파악,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맨 처음에 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수염도 깎은 지 오래되어서 굉장히 더부룩한데다가 자꾸 찡그리는 비웃는 웃음,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모습, 이런 표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시지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그러니까 요긴하게 여기지 않는 지시지시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자, 지시지시시 뭔지 뜻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이 싫어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지국에 자꾸 요구하는 모양이다. 즉, 이 시대가 그리고 이 학교가 그 박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닥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귀찮게 붙어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현은, 자, 두 번째 인물 나왔습니다. 현은 박의 그런 지싯지싯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느꼈대요. 그리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도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박의 그런 모습에서 나도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지시지시 붙어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 작품마저도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슬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울고 싶게 괴로워지는 겁니다. 자, 한참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을 놓고요. 대합실로 들어왔는데 그닥 할 말은 없었어요. 자, 현이 나 좀 혼자 걸어보고 싶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란봉으로 온 것이었다. 오면서 자동차에서 그 도시 시내 그 시가를 내려다보는데요.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 꽤 많이 이제 생겨났고요. 인상 깊은 거는 벽돌 공장도 아니고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었다. 경찰서라고 했다. 근데 경찰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벽돌 공장인가? 아니면 감옥인가? 마치 내가 보기에는 분묘 같았다라는 거예요. 분묘는 한마디로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경찰서가 마치 무덤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보십시다. 현은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다. X,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요. 자, 2번.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 자신을 연민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요. 아까 앞부분에서 지싯지싯한 이 박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나도 저런 이 박처럼 이런 지싯지싯한 존재가 아닐까. 그닥 사회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참 귀찮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또 불쌍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2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현은 새 빌딩들 보고요. 자, 꽤 많이 늘어섰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고 있죠. 그리고 현은요.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면서 암울한 분위기. 왜요? 분묘와 같이 마치 무덤들처럼 느끼고 있었으니까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 19번.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기출 수업에서 이것과 유사한 문제 굉장히 자주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렸었어요. 조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이 맨 앞의 조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가,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인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먼저 걸러내어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1번에 가에 따라서 아랫집은 아랫집으로 적는다. 우선은 아래와 집이 순우리말 맞기 때문에 가의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에 따라서 쇠조각은요. 쇠와 조각 모두 순 우리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3번에 나에 따라서 나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전세방 같은 경우는요. 한자예요. 모두 다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세방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 표현도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와 방이 만났을 때 그때는 한자가 만났을 때 사이소리 현상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이시옷은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은 예외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와 방이라고 하는 한자가 만났을 때 자, 시옷자 집어넣은 새빵 오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 이 전세에다가 방이 붙을 때는 선생님 여기에도 새빵 똑같지 않나요? 시옷 넣으면 안 되나요? 이 단어만큼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 전셋방이 아니라 전세, 자, 시옷 넣지 못하고요. 방 그대로 써줘야 한다. 요거 이미 수업에서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방은 예외적으로 사이시옷 넣을 수 있지만 전셋방은 사이시옷 넣을 수 없는 단어다. 이미 다뤘던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니 굉장히 반가웠죠? 자, 그래서 이미 조건부터 한자어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 우리말이 없어서 3번은 벌써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4번에 나에 따라서 자리세는요. 자리라고 하는 순 우리말, 세라고 하는 한자어 만났죠? 네. 자, 그래서 자리세,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사이시옷 붙을 수 있었죠. 모두 다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사이시옷 붙을 수 있었지만 전셋방 같은 경우에는 한자와 한자로 만들어진 합성어이고 사이시옷 못 붙는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3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자,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문화가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견해로 맨 처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사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그러나 문화 전파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요크셔 지역에서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 요리법은요. 누가 푸딩 만드는 걸 지켜본 후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전파가 되었다면 밈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요리법에 대한 부모와 친척,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밈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문화가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문화가 전파가 되었을 때는요. 당연히 세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 자, 특색은 지니고 있겠죠. 하지만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유는요. 자신의 생각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제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즉 밈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는 이러한 문화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1번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맞죠? 자, 정답이 1번부터 나왔습니다. 1번.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는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이 덧붙는다라고 했으니까 주관 개입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자,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 X고요. 자, 4번 보십시다.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소통 이론에 의해서 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거. 왜냐? 자기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밈 이론이 아니라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설명을 해야겠죠. 자, X입니다. 자, 정답은요. 1번.
자, 여기까지 모두 다 20문제 해설을 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했던 것들보다 난이도가 꽤 높지 않았다라고 해서 긴장감을 늦추고 지방직까지 천천히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지방직에서는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어휘의 비중이나 한자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남은 2달여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실함을 발휘하셔서 꾸준한 암기를 이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지방직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입니다.